여러분, 실제 이제 교재 지난번에 앞에서 우리 이제 잡다한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분하고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전략적 경영 그리고 미션, 비전 이런 전략과 실천 관계, 과제 등의 관계, 그 다음에 기업이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의 유형, 그다음에 성장 전략, 축소 전략, 그리고 뭐 기업이 전사적으로 사용하는 BCG 매트리스나 지휘심사법, 그리고 수학 분석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을 거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여러분 내용인 조직화는 이번에 좀 내용을 좀 빼고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11주차, 12주차, 13, 14주차 주차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다음에 또 이제 지위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양이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각 그 개론, 즉 여러분 마케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내용을 좀 조금이라도 다뤄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대한 가는 데까지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국지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 그 다음에 조조, 그리고 손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우리가 많이 이제 유비, 관우, 장비 많이 얘기하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조조, 거기에서는 간우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요즘에 현대에 와서 이 역사, 사서, 사가들에게는 상당히 다시 인정을 받고 있다. 실제 조조는 상당히 용인술에 능한 리더였고, 그 다음에 항상 평생을 쉬지 않고 공부해서 병법가로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 조조가 병법서를 갖다 남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군사학자이면서도 시인이었고요. 실제 중국사를 통틀어서도 아마 최고의 전략가라든가 그 다음에 영웅 중에 영웅으로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요, 요즘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물론 제갈공명에게 이제 여러분 적벽대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패전한 모습 이런 걸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여러분 그 적은 군사 갖고 막 원소의 군사를 이기고 한 내용들도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만큼 이 전략, 즉 전쟁에서 이기는 이런 전략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현대 전략 기업에 와서의 전략. 여기서는 어떤 기업은 성장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기업은 쇠퇴를 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실제 전략에 대한 또 다른 사례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손자병법, 전기의 경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 제 나라에 이제 2000년 전 그 제 나라에 전기장군이라고 있었어요. 유명한 장군이죠. 이 전기장군이 제 나라 왕하고 항상 말 경기를 해요. 그런데 항상 져요. 왜? 실제 왕이 가진 이제 세 번 경기를 하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상, 중, 하등급의 말과 장군이 가지고 있는 상, 중, 하등급의 말이 경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맨날 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장 그 당시에 여기는 이제 왕이었고요. 여기 이제 장군이었죠. 자, 그런데 이 가장 좋은 건 그 당시에 왕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왕의 말들이 실제 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맨날 게임에서 지고 와요. 그런데 이제 그때 장군의 식객, 집안에서 이제 밥을 얻어먹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죠. 손님으로 이제 사랑방 손님으로 계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식객이 장군이 이제 지고 오니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장군의 말들을 갖다가 순서를 좀 바꾸자. 왕의 상등말과 내 하등말을 갖다가 경주시키고 왕의 중등말과 내
상등말, 그리고 왕의 하등말과 내 중등말의 말경주를 시키자. 그럼 어차피 상과 하의 경기니까 여긴 졌어요. 그런데 왕의 중등말보다는 내 상등말이 더 뛰어나니까 여기서 한 번 이기고 여기서 한 번 이기니까 3전 2승제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전기장군이 이겼어요. 자, 여기 상대편을 이기는 방법을 갖다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경 분석, 경쟁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 상대방의 말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내 말들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이게 이기기 위한 방법을 갖다가 도출해냈잖아요. 그리고 그걸 실행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뭐다?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때 경쟁에서 이긴다는 건 상대방, 경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백지피지기면 백전 불패라고 하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백전 불패다라고 얘기하는데 백전 백승 뭐 백전 불패 이렇게 하는데 불패 위태롭지 않다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자, 우리가 이제 전략 경영,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를 결정하는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 우위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기술과 기법을 얘기한다. 실제 경쟁 우위라고 하는 건 시장 경쟁에서의 승리. 우리는 이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나만의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 경쟁력. 즉 고객들이 시장에서 그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무엇인가 그 제품이 가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러분들 다 생활하고 있고 동일하게 스펙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경쟁력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르면 눈에 띄어요. 똑같으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전략 경영, 전략 경영이라는 건 결국 경쟁력을 활용해서 이겨나가는 기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원하는 미래의 비전, 모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위해서 목표를 설정해요. 그리고 아까 외부 환경, 다른 외부적인 기회, 위협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부 자원 분석, 나의 강점과 약점을 갖다가 분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경쟁 환경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죠. 그리고 나서 그걸 실행하고 그에 대해서 평가와 통제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제 전략적 계획이라고 하는 건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 여부를 결정한다. 그럼 여기서 잠깐 좀 여러분하고 이제 옆길로 좀 새야 될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걸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근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댓글 중에 이미 한참 주식 우리 얘기 앞에서 했던 게 있었는데 거기 댓글이 이제 어젠가 그제 달려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답글에 투자와 투기를 갖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투자와 투기,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분해 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도 여러분들 이제 존니 요즘에 상당히 유명하시죠? 이분이 오히려 더 저보다는 더 설명을 잘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단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결국 돈이에요. 자본이에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돈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는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군의 말씀. 참, 그게 정말 올바른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럴까?
실제 제가 전에 강의에서도 그랬지만 어려서부터 경제 공부, 그 다음에 노동 공부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빈약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왜 금융 공부를 해야 되냐?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유명한 분이시죠? 앨런 그린스판? 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문맹이라고 하는 거, 즉 글을 못 읽는 것은 불편하다. 살아가면서 좀 불편하다. 왜? 글을 못 읽으니까. 그런데 금융 문맹이라고 하는 건 실제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그래서 금융 문맹이 더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돈을 떠받치고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갖다가 중요하게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분들을 볼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자식 때문에 노년 인구들이 많이 힘들어요. 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식들 주느라고. 혹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부모님 노후 준비 되어 있나? 지금까지 여러분 키우는데 비용적으로 따지면 아마 3, 4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20살까지 키웠으니까 한 3, 4억 정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3, 4억을 여러분한테 돈으로 줬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키워줬어요. 또 조금 이따 여러분들 이제 결혼한다, 집 산다 하면 집에서 좀 도와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연세가 거의 60대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70대 돼버린 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나가야 되고 노후 준비는 국가에 들어놓은 국민연금이나 회사의 퇴직연금 이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퇴직연금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렵죠. 그 정도라도 돼 있는 분은 그래도 정말 괜찮은 거예요. 퇴직연금 나올 정도로 해놓은 경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제 여러분들 기업은 전략적 경영이 생존 여부를 결정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미래는요, 금융이라고 하는 금융 문맹이냐 아니냐, 즉 경제관념이 있냐 없냐, 여러분의 재무관념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투자와 투기를 좀 어떻게 구분해야 될 거냐? 여러분들 지난번에 나 주식 투자하라 그랬어요. 또 이제 오늘도 주식 투자하라고 또 혹시나 이상한 글 쓰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식이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예측할 수 있으면 그건 신이거나 아니면 투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구슬을 갖다가 굴려서 이 주사위가 못 나올 것이다 라는 걸 맞출 수 있으면 그건 도박이죠.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건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맞힌다라고 하는 건 도박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단, 여러분이 주식 투자할 때 그거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좋은 기업 하면 돼요. 좋은 기업 뭔데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기업, 괜찮은 기업. 뭐,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냥 그런 데 묻어놔요. 이거 여러분 필요 없다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 있는 돈에 조금 해봐요. 까지 1년, 10년 놔둬봐요. 실제 1999년, 20년 됐죠? 그때 모 기업, 여러분 S로 시작하는 모 기업에 투자했으면 예를 들어 그때 100만 원을 넣어놨으면 지금 가치로 약 3억 4,800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10년, 20년 놔두는 걸 투기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단기간에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 이건 도둑놈이죠. 실제 그렇게 알 수도 없는 거. 올라간다, 떨어진다? 난 뉴스에서 가끔 막 TV에서 막 그거 분석하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가 보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변액보험을 해지했어요. 왜? 10년이 지났는데 이론상으로 한 6, 7년 지나면 이 내 그 투자 대비 수익이 또 또이또이 돼 있던가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그걸 못해서 얘네들이 투자하는 애들은 이거 투자를 못 하는구나. 투기를 해왔던 거였지. 무슨 얘기예요? 조금 떨어지면 빼고 조금 올라가면 벌었다고 또 빼고 그러려면 뭐로 해? 그냥 이 기업 괜찮은 기업이다 놔둬버렸어도 지금 그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을 텐데 그래서 변액보험 얘네들 이거 아니겠구나 계속 살펴보면서 이건 아니다 얘네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투자를 안 한 게 아니고 투기를 했던 거였다 라고 해서 물론 이제 다른 보험으로 대체 다 지금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근다고 해서 집에 있는 보험 해지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실제 필요한 보험들을 딱 갖춰 놓고요. 정말 중요한 보험들은 갖춰 놓고 그게 이제 나머지 이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돈을 벌게 되면 항상 10%, 15% 정도, 20% 정도는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이를 혹시 가졌을 때 그때 목돈이 들어갈 대학 시즌 지금 여러분들 때잖아요. 그때를 위한 거, 뭐 미래 여러분 노후 자금을 위한 거 비율적으로 좀 나눠서 해놓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실제 내가 가장 정말 내 자신 스스로에게 좀 정말 너 뭐하고 살았니? 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결혼하기 전에 몇 년 전이었죠? 결혼하기 몇 년 전에 집을 갖다가 그것도 아파트도 아니고 연립주택 조그마한 연립주택인데 그 당시에 가격이 3,200이었어요. 근데 집을 살 돈이 하나도 없어. 월세만 월거시기로 좀 살다가 집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하나 사놔야겠다. 내가 그래도 편안하게 그냥 있을 곳은 좀 있어야겠다 해서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솔직히 막 집값들 막 그 비쌀 때 나는 그런 건 안 되니까 그냥 연립주택이라도 하나 해야지. 근데 와 3,200이 없었어요. 난 도대체 뭐하고 살았을까? 돈 계속 일해서 벌어왔고 한데 내 수중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내가 나는 지금까지 경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게 없었다. 이렇게 만약에 회사 경영을 했다면 이 회사는 진작에 파산이 됐다. 라는 생각? 음. 물론 실제 이제 강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수익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계속 강사 생활하면서 했던 거였어요. 근데 거의 그때 쓰고 끝나버리고 쓰고 끝나버리고 쓰고 끝나버리고 이런 생활을 갖다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실제 이제 이게 좀 바뀌기 시작했죠. 다행히 집사람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씩 해서 모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게 좀 생활이 좀 바뀌어 갔는데 하여튼 그때 내가 몇 년 동안 경제 생활을 해왔다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 만약에 그게 내가 60살까지 이어졌으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거 갖다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돈을 함부로도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돈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이 미래를 대비해 놔야 된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께 핏발기 한다. 즉 여러분 집 얻는다. 여러분 결혼한다 하면서 부모님 핏발기 하잖아요. 그럼 또 그분들은 노후가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또 비참해지죠. 여러분이 또 준비 안 돼 있다 보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거 핏발기 해버리면
여러분도 노후 준비가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하고 뭐 가까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월급 이제 받기 시작해서 일정 부분씩 조금씩 모아나간다면, 그리고 계속 놔둔다면, 즉 그냥 좋은 기업에 찾아서 투자해놓고 쭉 놔둬버리면, 여러분 정년퇴직할 때까지는 여러분은 지금 노동자로서 월급 받아서 생활하지만 또 그 일부분을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노후자금으로 자본금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을 수 있어요. 노후자금이. 즉 나는 노동자로서 일하면서도 자본가로서 회사의 주주로서의 신분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다들 노동자만 생각하지 자본가가 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실제 우리가 회사를 만들어서 자본가가 될 수도 있지만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자본가의 역할도 가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의예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도 있는데, 물론 의예과는 여러분들 공부 기간도 길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급여적인 부분도 더 높아요. 그래서 월급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 10억짜리 아파트, 뭐 20억짜리 아파트 산다. 여러분 한 푼도 안 쓰고 5년, 10년을 갖다가 모아야 그걸 장만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는 이제 결혼할 시즌이네.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애 키우네. 계속 돈 들어가겠지.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키울 때 계속 돈 들어가듯이. 결국 계속 그때그때 쓰고 그냥 끝나버리면,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근데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갖다가 여러분 은행에다 넣는다? 은행에다 넣는데 이자율 1%? 1년에 1%. 자, 여러분이 매달 100만원씩 적금을 해요. 200만원 월급 받아갖고 100만원씩 적금을 해요. 1년이면 1200. 이자율 1%라고 그랬는데요. 자, 1200을 다 넣고 1년을 넘어가면 1% 붙어요. 1%면은 12만원 붙어 있어요. 2년이면은 뭐 이제 물론 공식 있지만 그냥 대충 해도 24만원 붙어 있어요. 물론 이제 원금도 계속 늘려나가면 더 되겠죠. 근데 어차피 1%라고 하는 건 변하잖아요. 은행 이자율이. 근데 아까 변액보험을 갖다 해지했다라 그랬는데, 변액보험이 얘네들이 투자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조금 떨어지면 빼버리고 조금 올라가면 빼버리고. 왜? 이제 올라갔다 싶으니까 뺀 거겠죠. 아니, 그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은 그래프상은 쭉 올라가게 돼 있는데 왜 그걸 갖다가 중간에 좀 올랐다고 빼버리고 좀 떨어졌다고 빼버리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투기를 하고 있는 거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막 어떻게든 조금 올라가면 먹고 조금 밑으로 떨어지면 빼고. 근데 기업이라고 하는 건 계속 여러분들 그래프 봤잖아요. 계속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그러면서도 쭉 우상향하고 있어요. 차라리 한 기업에다 그냥 넣어놓기만 했어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투기하지 말고 투자를 해라. 여러분들 이 기업이 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어떻게 될 거다 올라갈 거다 떨을 못 맞춰요. 그냥 놔두면 기업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성장을 한다. 여러분들은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최근 댓글에 그거 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항상 좀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 단순히 월급 받으니까 그때 좋아서 그렇게 계속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회사를 일으키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그냥 돈을 벌어서 일부분을 갖다 나는 투자를 해서 내가 자본가도 될 거냐?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여튼 기업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내가 계속 나아갈 수 없으면 회사는 문 닫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전략적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목표를 있고 그걸 갖다가 이루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계획들을 수립해 나간다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쟁자가 하도 많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처음에 경쟁자 없을 때는 무조건 물건 만들면 팔릴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거냐, 많이 만들 거냐 계획 세워갖고 그대로 찍어내면 됐는데, 지금은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 것이 뭔가 더 팔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가격을 좀 낮출 거냐, 아니면 좀 더 잘 만들 품질을 고급화 시킬 거냐, 사람들한테 어떻게 마케팅을 좀 더 잘 전달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전략적 경영이다라는 거죠. 자, 실제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 이게 전략적 계획 수립이다. 여기서 전략이라고 하는 건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 이런 것들이 바로 전략이다. 실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석을 해야 된다. 앞에서 있죠. 내가 외부에서의 주어진 어떤 위협이나 기회가 존재하고요. 내부에서 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그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이기는 경쟁 방법들, 그리고 그걸 실행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넘어가고. 자, 미션, 비전, 전략, 실천 과제, 실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미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기업의 존재의 목적. 우리 기업은 실제 우리 기업의 사업 창업주가 어떤 마음으로 기업을 만들었을까? 이건 기본 철학이죠. 회사의 존재 이유. 그리고 우리 기업이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상. 그 다음에 이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행동, 방향. 어떻게 해서 이걸 달성할 거냐. 그 다음에 그걸 또 어떻게 달성할 거냐? 미래의 모습을 그랬을 때 그 구체적인 과제들은 뭐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제를 갖다가 시행할 계획은 뭐냐. 이게 이제 하나의 체계도를 나타내고 있죠. 자, 각각의 기업이라고 하는 건 미션, 즉 사명선언서를 갖고 있다. 회사의 창업 철학이죠. 기업 철학. 애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학생, 교육자, 창조적 전문가,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혁신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넷 제공을 통하여 최고의 개인적인 컴퓨팅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 페이스북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개방적이고 연계가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공유하는 힘을 제공한다. 구글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조직하여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게 한다. 삼성은 보다 나은 글로벌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리의 재능과 기술을 바친다. 이러한 목적을 실제 이루기 위해서 회사는 사명선언서라고 하는 걸 작성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조직이 미래상, 조직의 무엇을 달성해야 될 거냐라는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실제 이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미션, 베스트 세이프티, 베스트 라이프라고 하는 이런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글로벌 가스 안전 최고 전문기관이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경영 목표로 가스 사고 인명 피해율, 기업 지원 성과, 국민안전의식, 가스 안전 정보, 이런 것을 달성하겠다. 이걸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 방향 및 전략 과제는 창조적 상생 협업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과제는 이런 걸 하겠고, 그 다음에 국민행복 가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 예방중심 가스 안전 고도화를 위해서 이렇게 할 거고, 각각의 전략과 그에 따른 과제들을 나열하고 있죠. 실제 조직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 이미 앞에서 이제 성장 전략, 축소 전략 거기 잡다한 얘기에서 한번 했었는데, 실제 조직이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 유형, 즉 위계별로, 즉 계층별로죠. 최고 경영층이 다루는 전략, 그 다음 중간 경영층, 일선 경영층이 다루는 전략이라는 게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전사적 전략, 사업, 그 다음에 이 사업 부문에서 하고 있는 사업부 전략, 그 다음에 운영적 전략 혹은 기능적 전략이랑 일선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성장 전략과 축소 전략이라고 하는, 성장 전략은 집중화 전략, 다각화 전략, 그리고 축소 전략은 리스트럭처링, 다운사이징, 영업 양도 전략, 현상 유지 전략, 그리고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는 전략적 제휴나 이 비즈니스 전략 등이 있다. 실제 이게 이제 전사적 전략에서 자, 회사 전체
차원에서, 기업 전체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해나갈 거냐. 이 기업의 각각의 이제 부문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사업 부문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우리의 주력 사업 부문에서 어떻게 경쟁할 것이냐. 그리고 운영적 전략이라고 하는 건 이 각 사업 전략 어떻게 지원할 거냐. 왜 이 부문에서 해야 되는 각각의 이 주력 사업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건 뭐냐라는 거죠. 실제 전사적 전략은 기업 전체의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 어떤 종류의 시장이나 어떤 산업에 속해 경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부 전략이라고 하는 건 단일 사업 혹은 생산 라인을 위한 전략, 뭐 특정 사업이나 특정 시장 내에서 경쟁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믹스 결정, 시설의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신기술을 도입 등의 의사 결정되죠. 그다음에 이제 기능 전략, 제한된 자원. 아까 이제 이거는 각각 부서 단위에서 한다 했어요.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배분할 것인가. 인적 자원 관리에서 생산 운영 관리에서 마케팅에서 재무 관리에서 각각 하고 있는 것들이다. 자, 두 번째 이제 성장 전략, 그 다음에 축소 전략. 이 중에 이제 성장 전략 얘기를 하면 현재 영업 활동 범위와 크기를 키우는 전략이죠. 그래서 크기를 키움에 있어서 한 분야에서 계속 집중화해서 할 거냐, 즉 동일 사업 영역 내에서 확장하는 것. 코카콜라나 맥도날드처럼 자기의 사업 영역, 음료 시장에서 계속 시장을 확대시키고, 맥도날드 이 햄버거 이쪽 사업에서 계속 시장을 확대시키는 이제 인스턴트 식품에서. 그 다음에 다각화 전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사업 영역에 새로운 사업, 아까 이제 집중하는 그 사업 같은 영역으로 계속 같은 영역에서 확대시키는 거라면, 이 다각화라고 하는 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영역이 있었는데 새로운 영역,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전체적인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소아과가 지금 아이가 안 낳다 보니까 어디로 바뀌었어요? 소아청소년과 이렇게 바꿔요. 즉 소아과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까지도 여기서 같이 담당을 하고요.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로 산부인과만 안 되니까 이제 아기분만 이런 게 적으니까 여기서 이제 산부인 여성 뭐 이런 쪽으로 같이 하죠. 그 다음에 이런 다각화 전략 중에 이제 하나가 통합화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이 같은 제조부터 이제 제조라는 게 생산이죠. 생산을 하는데 생산을 위해서는 물건을 갖다가 조달하는 구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 원재료 구매.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생산해서 팔로 하는 쪽이 있죠. 그러면 고객은 어디 있어요? 고객은 이쪽에 있죠.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객을 향해서 오면 여기 이제 고객을 향해서 이 회사가 이 회사를 먹었다라면 통합시켰다라면 전방 통합. 고객을 향해서 서 있는데 이 생산 제조 부분에서 이 원재료 부분을 갖다 통합했으면 후방 통합. 왜? 이 여기를 딱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는 건 누가 바라봐요? 고객을 바라봐요. 고객 쪽으로 가면 전방, 고객 뒤로 가면 반대쪽으로 가면 후방 통합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성장 축소 전략 중에 이제 이 지금 현재 DHL 같은 경우는 택배 시스템이죠. 택배 시스템에서 이 드론을 갖다가 활용하는 영역으로 확대됐어요.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인터넷 쇼핑몰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드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택배사는 택배 영역에서의 배송이라고 하는 걸로 집중화 전략이지만 아마존은 자신의 쇼핑몰에서의 또 다른 영역으로 확대시킨 거기 때문에 이게 다각화 전략에 해당이 된다. 이제 서로 경쟁하는데 과연 어디가 이길 것이냐. 이런 부분도 참 재미있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상당히 괜찮아요. 미래에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 여러분 지금 보면 자꾸 모든 쇼핑몰이 아니 쇼핑이 다 어디로죠?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온라인 쇼핑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해? 그럼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어?
그러면 그쪽에 괜찮네 기업이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사람들의 어떤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 사람들 소비 패턴이 바뀌어가네? 그럼 여기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 지금 이제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지금 그 제조차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가겠다. 그래서 내연기관차 안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럼 앞으로 모든 거는 배터리 시장이 주도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쪽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구나. 쉽게 미래를 이제 주식 투자한다라는 건 그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제조업이죠. 완성차 제조업이 고객은 어디 있어요? 고객은 여기 있어요. 자, 쫄라맨 등장.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기준했을 때, 고객 쪽으로 향해서 나아가면 전방 통합, 고객의 반대쪽으로 나아가면 후방 통합, 즉, 완성차 회사가 이걸 갖다 운송회사까지 통합시키면 전방 통합, 완성차 회사가 원재료 부품을 갖다 납품하는 회사를 통합시키면 후방 통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미 이제 전방 통합, 후방 통합 다 있죠. 생산 라인에서 실제 고객 쪽으로 쭉 통합을 이 업체를 통합시켰어. 먹었다는 얘기죠. M&A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전방 통합. 이 뒤쪽으로 먹어가면 후방 통합이라는 얘기죠. 왜? 고객이 여기 있으니까. 고객을 향해서 가면 전방, 고객 반대쪽으로 나가면 후방 통합이다라는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소 또는 현상 유지 전략, 조직의 이제 어떤 재편,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하죠. 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직의 규모나 운영 내용을 갖다가 바꾸는 걸 우리는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들은 좀 여러분들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 우리는 다운사이징 하면 대부분 다 인력 구조 조정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원래 다운사이징 규모의 축소라고 하는 거죠. 비용 절감과 영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조직 규모를 줄이는 거. 근데 대다수가 이제 기업이 어려운 환경에서 다운사이징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인력 구조 조정 이걸 먼저 떠올리죠. 왜? 우리 언론상에서 그게 가장 먼저 나오니까. 회사가 좀 어렵다, 안 좋다 그러면 인력 구조 조정부터 해라. 이게 다운사이징 이런 얘기부터 나오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다음 이제 영업 양도 전략은 비용을 절감하고 영업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핵심 사업에 집중할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좀 일부 불필요하다 싶은 걸 갖다 매각하는 것들. 그 다음에 현상 유지 전략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했다는 위험 부담, 축소 전략으로 인한 내부 반발을 갖다 야기하지 않게 해서 현재 시장 점유율을 갖다 좀 유지하고 안정적화 시키려고 하는 거. 근데 이러다 보면요. 자, 나는 가만히 있는데 경쟁자가 나보다 더 2배 빨리 움직이면 나는 멈춰 있는 걸까요? 후퇴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제휴라고 하는 거. 이미 앞에서도 이거 잡다한 이야기에서도 나왔었는데 실제 둘 이상의 기업이 서로 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반자 관계를 맺는 거. 그래서 공급 제휴, 우수한 품질의 부품이나 원재를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서 제휴하는 거. 분배 제휴,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동 생산, 판매를 위한 제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전략, 경쟁사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거다. 뭐 B2B, B2C, B2G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결정할 때 기업의 이 규모에 따라서 전사적으로 전략을 결정하는 것과 사업부 단위에서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